2030 청년들이 뭐 반중 정서가 심하다, 중국이 양아치다, 중국이 미국한테 반칙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트럼프는 등장 안 했을 거라고 생각. 일종의 핵쟁인 거지. 사기 맵을 쓰고 있거나. 내일이 트럼프 취임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양반 첫날부터 무슨 몽딩이를 휘두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아?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좀 해볼 거고,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저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양아치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제가 이런 어그로성 제목을 좀 붙여보긴 했는데, 저번에 캐나다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약간 캐나다 사는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다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첫날부터 무슨 얘기할지 솔직히 저도 좀 기대되고, 정말로 관세 60% 때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얘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씩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하고 사이가 나빴나? 원래 미국은 중국이랑 사이가 대단히 좋았어요.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이 소련이랑 냉전을 하고 있었잖아. 소련을 고립을 시키려고 중국한테 접근을 한 거야.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미국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역사적인 미중 대탕트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게 90년대에 완전히 좀 꽃을 피우게 되지. 90년대 빌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행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을 시켜요. 미국이 중국한테 진짜 엄청 잘 해줬었어요.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을 굉장히 쉽게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는 거 되게 어려웠고, 러시아도 2012년 돼서야 가입을 한 게 WTO거든요. 근데 중국은 러시아보다도 11년이나 빨리 가입을 했어. 우리나라가 WTO 가입한 게 95년인가 그래요. 저 때는 사실 국제기구라는 힘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WTO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중국의 WTO 가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가입을 하는 순간 일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요. 미국한테서 최애국 대우가 가능해. WTO 체제는 미국이 짠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려고.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냥 이렇게 일로 와. 너 이제 우리 팸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랑 잘 지내보자 하고 이렇게 껴준 거지. 2000년대 초반은 중국 인건비가 진짜 낮았잖아.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때 중국 인구 이미 11억인가 그러고 세계 1위였지. 저때 중국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인구의 대부분이 팔팔한 청년이야. 다 노동력이지. 인건비 겁나 싸지. 세계 공장이 될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물건 만들면 이제 관세도 깎아주니까, 중국에게 있어서 2000년대 초반에 WTO 가입은 말 그대로 경제성장 하라고 그냥 미국이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중국의 경제성장률 차트거든요. 이때가 중국 WTO 가입 시점이잖아요. 요게 92년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연 15% 정도로 정점을 찍고 이렇게 좀 가파르게 우하향을 했잖아. WTO 딱 가입하고 나서 후진타오식의 2차 고도성장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딱 요 시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WTO 가입 시점부터 정확하게 여기 딱 찍고 바로 반등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다? 미국이 다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앞장서서 인큐베이팅 해준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시절에 미국이 엔젤 투자로 다 퍼주고 셀럽들 모임도 가입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을 만들어준 거야. 그 정도로 중국은 미국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때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무역을 타고 퍼뜨리면 그 나라는 민주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90년대 다 그렇게 됐거든. 소련도 결국 개혁 개방에서 붕괴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엘리트들은 동유럽의 케이스, 소련의 케이스를 보고 확신을 가진 거야. 문제는 이제 중국의 자유무역체제 편입 자체가 선진국 제조업 몰락의 단초가 돼버렸지. 일단 인건비가 너무 싸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선진국 기업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본 거야. 첫 번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네. 두 번째, 전월에 다 갖다 팔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저때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다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이 쫓아오잖아.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막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해서 쫓아오니까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제조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철강 생산 1위가 미국의 US 스틸이었고
그 다음에 2위가 신일본 제철이었고 3위가 아르셀로미탈이었습니다. 지금 그 세 개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회사 있어요? 철강하면 우리나라 포스코 아니야? 이제는 신일철도 포스코한테 한참 안 될걸요? 제가 철강 쪽에는 그렇게 관심을 자주 두지 않아요. 뭐 자동차, 뭐 요즘에 이제 미국이 테슬라 전기차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아시아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많이 밀렸죠. 조선은 그냥 다 끝장났지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이 되니까 일단 선진국 제조업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바꿉니다. 근데 요것도 약간 이제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약간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선진국들도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막 제조업 위주로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엘빈 토플러의 뭐 제3의 물결 이런 게 나오고 이제 막 서비스업 위주로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던 블루컬러를 직업훈련으로 커리어 체인지 가능할 거라고 저 때는 생각을 했던 거야. 저렇게 인건비 싼 나라에서 공장 다 뺏어가면 제조업이 몰락할 거라는 걸 엘리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는 그렇게 제조업이 몰락을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업훈련 같은 걸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30년을 했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지. 다 실패했어요. 저렇게 제조업이 망한 선진국이 직업훈련으로 커버 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북유럽 같은 나라도 다 실패했어요. 모조리 실패했어. 한국의 관료들은 그걸 이렇게 다 봤으니까 죽어라 제조업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진짜 제조업을 미친듯이 바지 가능이 붙들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00년대부터 IT가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자유시장 경제가 중국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단 말이야.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중국 체제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신뢰를 더 공고히 했지.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잖아요. 권위주의 체제는 무능하면서 부패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독재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거든. 북한을 빼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재를 하다가 거의 다 무너졌지. 혼자서 오래 헤쳐먹다 보면은 언젠간 사람이 무능해지면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잖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대통령을 했지만 박정희 체제가 무너진 거는 물론 이제 김재규 씨가 탕탕탕 해가지고 무너진 거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만 실제로 부마 항쟁이 일어난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재 정권은 결국 경제난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일당 독재잖아. 일당 독재인데 문제는 공산당 엘리트들이 경제 발전을 너무 잘 시킨 거야.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지는 결과를 오히려 가져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IT가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했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경제를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인민들이 우리를 믿어줬지만 인민들이 저 서구의 자유로운 정보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지. 결국 IT의 발전과 중국의 체제가 결합이 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결국 안 되게 된 거예요.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미국한테 성장 지원에 다 받아먹어 놓고 이제 자기는 반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통구를 쳤냐? 첫 번째, 중국은 자기 시장은 개방을 안 해요. 보통 제한 없이 진출을 하다가 제재를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세계 무역 질서에서는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미국한테 반칙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트럼프는 등장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중국 때문에 트럼프가 등장했냐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중국이 반칙을 하지 않고 미국과 장사를 했다면 저는 트럼프의 등장은 아예 등장 안 하거나 20년은 더 주어지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자 중국을 일단 한번 봅시다. 중국에는 뭐가 있어? 중국에는 황금방패가 있죠. 이게 금순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말로 그냥 다 차단하는 거야. 알잖아요. 구글 안 되고 페이스북 안 되고 유튜브 안 되고 트위터 안 되고 인스타그램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돼. 다 중국의 자체적인 똑같은 서비스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쓰는데 월드와이드 웹에 접속이 안 되는 게 인터넷이야? 그거는 그냥 뭐 인터넷이었던 것 뭐 이런 거 아니야?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 아니야?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뭐 그런 거 아니야? 월드도 아니고 와이드도 아니고 웹도 아닌 거 아니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중국 사람들 VPN으로 다 우회한다며. 뭐 막아봤자 막을 수 없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화웨이도 쓴다고 하고 틱톡도 여태까지 되고 뭐 위챗도 되고 알리테모 다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페어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은 선진국의 언론을 대부분 통제를 하죠. 근데 자국의 체제에 대한 선전은 서구의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전개를, 그러니까 맵팩을 쓰는 거지. 일종의 핵쟁인 거지. 핵쟁이거나 뭐 준현님 말씀대로 사기 맵을 쓰고 있거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중국의 CGTN이라는 그 중국 국영방송 소속 그 국제방송 채널이 있어요. 팔로워가 무려 1.2억 명이야. 저 CGTN은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선전 내용을 매일매일 전 세계로 송출을 합니다. 얼마 전에 CGTN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또 선전을 했죠. 이거는 뭐 한국인들 보기에도 개빡치는 내용이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개빡치는 내용이지. 6.25 전쟁이 왜 항미 원조 전쟁이야? 그냥 김일성이 뻘짓해가지고 쳐들어온 거 나중에 유엔군한테 다 따여가지고 북한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지들이 인해전술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인민들 고기방패로 만들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굉장히 부끄러운 전쟁이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이거를 뭐 항미 원조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얘네 나라에서는 중국 만세 영화 뭐 다 이렇게 중국에서 밀어주는 그런 거다. 일단 이런 식이잖아. 당연히 CCTV 중국 국영방송 요것도 미국의 그 페이스북을 타고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중국 체제를 선전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주중 미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니네는 페북도 못 쓰게 하면서 뭔 우리나라에서 틱톡 금지하겠다는데 니네가 뭘 그러고 반발하냐. 가불기지. 사실 저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은 여기 CGTN 있죠. 얘네 면허를 박탈했어. 왜 박탈했는 줄 알아요? 정보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방송하는 거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다 잘못된 정보라서. 왜 다 잘못된 정보겠어? 다 그냥 중국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정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도 보복 조치로 BBC를 중국에서 방송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치한 짓거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중은 40년 동안 지지고 뻗고 애정을 많이 겪어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굉장히 중국에 화가 나 있어요.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올라왔고 제재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진영을 안 가리고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근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뭐 전통적인 기업 제재, 금융거래 제한 이런 걸 사용을 했다면 트럼프는 그냥 관세 60%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아니, 상식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쓴다는 거지. 왜냐? 트럼프 말이 뭐야? 쟤네가 상식을 파괴하는 반칙을 쓰잖아.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when they go low, I go lower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그거야 뭐 트럼프의 자유입니다만 이제 저렇게 티포텟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이 미국의 통국에 쳤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경제발전 다 시켜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보 다 털어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그것도 대중무역 쪽에서는 이제 너무 막대하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 국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요런 돈의 문제도 미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좀 중국을 두렵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는 4년이면 끝이야. 근데 그 뒤에 시대가 오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용납을 안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고 말고를 그냥 떠나서 반칙을 하고 있잖아. 내가 와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좀 잘 될 것 같아갖고 쟤를 끌어다가 뭐 인던도 데려가고 레이드도 띄워주고 뭐 장비도 영웅급으로 맞춰 내가 버스를 존나 태워줬어. 가령 뭐 내가 호드에서 쟤를 키워줬는데 얼라이언스로 가더니 나를 갑자기 필드에서 존나 PVP를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우리 팀 사람들이 불러도 쟤를 서버에서 쫓겨날 때까지 척사를 해야 되겠지. 이제 그런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런 상태. 버스를 태워줬으면 좀 고마워하고 이래야지. 종족을 옮긴 다음에 쟤를 PVP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인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이 뭐 반중 정서가 심하다 뭐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반중 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싫다예요. 연두색이 중국이 좋다예요. 모든 나라를 봐요. 201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다 두세 배 이상 올랐어. 한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완전히 안 좋아진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한국이고,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 운주도가 높지만 사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도
반중 정서는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이거는 중국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맨날 뭐 미국 애들 와가지고 뭐 신장의 위구르족들 뭐 인권 지켜라 이러는데 뭐 걔네 뭐 맨날 테러나 저지르는 애들이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듣지. 왜냐면은 이게 중국의 그 사이버 감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 무단횡단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경고가 온대요. 너 지금 이런 거 했다. 위구르족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감시 체계가 잡혀 있어서 걔네는 위수 지역이 있어요.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려고 그 근처까지만 가도 바로 핸드폰으로 알람 날라온대. 너 나가지 마. 너 지금 그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서구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본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인터뷰어가 서방 언론이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외국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결국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얘네 내재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에서 다 수입 안 해봐. 그러면은 삼각김밥 내일 당장 5,000원 될 걸 하나에? 5,000원이 뭐야? 10,000원 될 수도 있어. 중국이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관점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을 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대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중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들 다 중국 따라온다고 비명 지르잖아. 뭐 디스플레이는 옛날부터 힘들었고 뭐 조선도 한때 엄청 힘들었고 뭐 이것저것 다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거를 더 싼 값에 대체할 수 있는 인구 15억짜리 나라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미국은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경쟁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중국이랑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무역 관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이제 제품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가령 트럼프 시기에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완전히 붕괴를 했다고 쳐봐.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를 해서 미국 중심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갈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미래가 있다고 했을 때 중국 중심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미국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저는 생존의 관점에서 미국 주도 글로벌 밸류체인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중국이 일당 독재다. 뭐 중국이 사회주의 이런 걸 아예 떠나서 우리는 그 세계의 팩토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커맨드 센터를 먹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커맨드도 먹고 팩토리도 먹고 사이언스 퍼실리티도 먹고 뉴클리어 사일로도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빨아야 돼. 근데 미국이 커맨드 센터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한테 팩토리랑 아머리 정도는 준다라는 거야. 뭐 사이언스 퍼실리티 뭐 컴셋 뉴클리어 사일로 정도는 걔네 갖고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팩토리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왜냐? 미국이 팩토리까지 하기에는 걔네는 이제 예산 적자가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그건 미국의 문제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뭐 생각 있으시면 뭐 남겨주시고. 이제 미국 주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를 진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저기 온전히 참여를 하려면 우리가 결국 어찌됐든 중국과는 점점 더 멀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뭐 노태우가 했던 뭐 북방 정책이든 어디가 했던 신남방 정책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던 어떤 우리 경제 의존도를 분산하는 새로운 프론티어를 한국은 무조건 향후 5에서 10년 내로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언제까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할 건데요. 강요를 받는 날이 언젠가는 무조건 올 거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온전히 참여를 하든 아니면 줄타기를 하든 대중국 의존도는 무조건 분산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지 간에 멀티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의 리소스 채취하는 그런 원천은 최대한 많이 분산을 해놓고 거기서 최대한 많이 연끌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상대방을 제패하는 거 자체가 이제 스타에서의 경쟁 아니야. 전투 아니야. 저는 글로벌 전략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분산을 시켜야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은 어떠해야 되는가? 뭐 과거에는 이랬지. 그 북한이라는 특수한 존재가 있으니까 북한은 지렛대로 뭐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를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못 올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쪽과의 무역 관계에서 모두 재미를 봤어. 대중국도 흑자,
대미국도 흑자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제를 발전한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도 GDP가 거의 2배 정도 늘었어요. 이제 10,000불 갔다가 IMF 때 7,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10,000불에서 23,000불까지인가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33,000불이 된 건데, 결국 우리는 이 중국이 이제 세계에 공장을 하고 그거를 미국에 갖다 파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양쪽 무역 관계 다 재미를 본 거야. 전 세계가 하나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힘든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는 중국의 내수가 그냥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채권 보유는 계속 늘어나던 이제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는 이 5가지가 다 바뀔 거야. 북한은 이제 통일 없다, 따로 살자 라고 말을 한 상황 이야. 이거를 뭐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랑 개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떡할 거야? 쟤네를 지렛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국이 뭘 요구하든 중국이 뭘 요구하든 우리 쟤네랑 통일 안 할 건데 이래버리면 약간, 야 쟤는 너네랑 안 할 거라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양쪽과의 무역 관계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중국은 우리가 흑자를 원래 많이 봤다가 지금 이제 똔똔까지 거의 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흑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 규모 8이거든요.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제 1, 2, 3등 나눠 먹고 있는데 트럼프가 걔네를 먼저 패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8등인 한국까지 내려올 거냐? 그건 트럼프의 선택이야. 하지만 불확실성은 강화될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이제 여러 개의 밸류체인으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선택할 거냐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을 수 있어. 미국의 물건을 옛날만큼 못 팔 거라는 거.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수를 팽창을 시키겠지. 내수를 팽창을 시키면 중국 기업이 중국 내수로 물건 더 많이 팔게 하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중국이랑 장사하는 기업들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은 미국 채권 보유량을 축소하는 거를 고려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 미국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의 채권은 달러로 돼 있잖아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다시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위안화로 내수를 팽창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상방 압력을 받으면 한국은 환율이 올라가겠. 1,600원? 1,700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의 웨이브가 우리나라에 이제 덮쳐올 그런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미중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 5가지의 웨이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20년, 30년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높으신 분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이제 요 문제들이 좀 빨리 저는 해결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요 미중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은 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